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세일즈 멘토 김종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제약 영업을 활동을 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의학 용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제약 영업을 할 때 의학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이해한다는 거,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고객의 언어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업의 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객의 니즈와 원처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객들은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사업적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의학 용어로서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매우 만족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의학 용어를 이해하고 우리가 확인한다는 것, 그것은 즉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사고와 언어로서 고객에 맞는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가짐으로써 우리가 한번 의학 용어 세계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알아볼 주제들은 바로 이겁니다. 기초 임상 용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진료과의 약어,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 우리 의약품을 처방을 내리실 때 의무 기록지에 어떻게 용어를 사용하고 기재를 하시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면은 여러분들 영업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 임상 용어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 바로 후향적 연구입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임상 연구들이 바로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연구를 시작할 때 이미 증상이 발생하고 있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그 요인들의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런 거죠.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 환자와 대조군들을 비교해서 연구를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후향적 연구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상 논문들이나 여러 가지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스터디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볼 경우에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다 그러면은 바로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다 라고 이해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도 있습니다. 바로 정향적 연구이죠.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서 사건의 발생이 추적하는 그러한 연구법이죠. 이러한 정향적 연구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바로 코호트 스터디입니다. 아마 신약을 개발할 때 아마 이런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의약품들이 연구가 되고 개발이 된다는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적 문헌 고찰도 있습니다. 사전에 정의된 기준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엄격한 방법에 따라서 관련된 모든 연구들을 찾고 그것을 선택해서 연구에 포함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이죠. 자,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바로 메타 애널리시스, 바로 메타 분석입니다. 여러 개의 임상 연구 논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통계적인 자료들을 끄집어내고 그것에 맞게끔 재해석을 해서 연구 임상 논문들을 발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메타 애널리시스의 가장 핵심이 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고객들과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대화 나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랜덤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 무작위 대조 시험. 이것은 신약 개발이나 여러 가지 임상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특정 대상군을 가지고 임상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 대조 시험을 통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를 끄집어낸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용어 중에서 하나가 프리밸런스, 유병률입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 환자 수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는 이런 겁니다. 감기 환자 유병률이 얼마인지 아니면은 유방암 환자 유병률이 얼마인지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질환이 매우 심각한 질환군이다 아니다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런 용어들 굉장히 꼭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건 인시던스, 발병률입니다. 어떤 기간 내에 새롭게 발생한 질환이나 그리고 사건의 지표, 사건의 발생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프리밸런스와 인시던스 매우 중요한 용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누적 발생률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기간 동안 증상이 발생된 사람의 비율을 누적한 총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질환에 대한 그리고 질병에 대한 위기 관리도 하는 것도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용어가 바로 오즈라는 용어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코호트 연구에서 사건 발생자와 사건 비발생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즈 레이티오, 오즈비라고도 얘기합니다. 환자 대조군 연구와 메타 분석에서 환자군에서의 오즈를 대조군으로서 나누는 것. 이 용어도 매우 중요한 용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용어가 또 어떤 용어가 있을까요? 바로 리스크 레이티오입니다. 대조군과 비교한 사건 발생률의 비율, 무작위 시험이나 코호트 연구에서 주로 이용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상대 위험도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ITT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의도된 분석군. 임상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은 무작위 실험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의도된 분석군을 지정을 해서 치료와 그리고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약간 플레세보 군이라고도 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PP, Per Protocol. 아마도 여러분의 임상 연구 논문들을 살펴보시면은 Per Protocol 굉장히 많은 단어 용어들을 보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임상 실험 계획서에 따라서 실제 치료를 실시했던 집단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지군, 연구 결과에 근거로 해서 95%의 확실성으로서 모집단 추정 수치가 가능한 폭들, 그런 그룹들을 우리는 유지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p-밸류 값,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용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통계 분석 쪽에서 나오는 용어이고요. 통계 결과 값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확률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약에 p-밸류 값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 연구 논문을 살펴볼 때 p-밸류 값이 얼마인지 살펴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CI, 신뢰 구간, 원래의 치료 방법 또는 투여 약물들을 유지하는 군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반대적인 말로 쓰는 스위치 그룹이라고도 표현도 하기는 하는데요. 원래의 치료 방법에서 중단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약물로서 투여를 했을 때 어떠한 데이터가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바로 스위치 그룹이라고도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용어 중에서 하나가 유의 수준이라고도 있고요. 그리고 어드밴스 이벤트, 이상 반응과 유해 사례. 이 어드밴스 이벤트는 여러분들 의약품의 안정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 반응과 유해 사례의 빈도가 높거나 그리고 그 레이티오 자체가 높게 나타나면은 그 의약품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이 바로 어드밴스 드럭 리액션입니다. 약물의 이상 반응, 약물의 유해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약품을 환자가 처방을 받고 복약을 했을 때 우리의 약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과 유해 반응, 그것은 의약품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살펴본다면은 우리 의약품이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약물인지 그렇지 못한 약물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은 바로 합병증 부분입니다. 자, 어떤 질병에 관련해서 생기는 다른 질환들, 그런 것들이 바로 합병증인데요. 우리가 암 환자들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죠. 주로 간암 환자인데 췌장암으로 전이가 됐다거나 혹은 또 다른 질환이 생기게 되거나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은 바로 비열등성 평가 시험입니다. 시험약의 유효성이 대조약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평가 시험인데요. 이 시험이 만약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의약품이 우리 시중에 론칭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생물학적 동준석 평가 시험. 이것은 주로 백신 쪽이나 혹은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주로 하게 되는 실험인데요.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제제의 생체 이용률이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실험을 의미합니다.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이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 시험은 제네릭 의약품에도 많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진료과 약어입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진료과들 매우 다양할 것인데요. 그 중에서 주로 방문하게 되는 것이 내과, 그리고 외과. 그 내과를 우리는 IM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과를 GS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형외과, 그리고 피부과. 우리는 성형외과를 PS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과를 DM 혹은 SK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뇨기과는 유로 혹은 UR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진료과의 약어 우리가 이해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굉장히 제약 영업 활동을 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진료과 용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치과를 DT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안과를 OPH 혹은 PT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아청소년과를 PED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를 ENT라고 표기도 합니다. 자, 옆에 보시는 같이 굉장히 다양한 진료과 이외에도 더 많은 진료과가 있다는 점들도 꼭 기억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진료과들에 대한 약어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의학용어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의학용어는 크게 접두사와 어근, 접미사로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궁절제술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그렇다면 자궁절제술을 의미해서 판, 이것을 바로 접두사고요. 그 다음에 하이스터, 이것이 바로 어근입니다. 그 다음에 액토마이, 이것이 바로 접미사죠. 이것이 세 개의 구성이 다 하나로 합쳐졌을 때 우리는 자궁전 절제술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접두사는 어근 혹은 결합형의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즉 용어의 의미를 수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근은 의학 용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혹은 주요 내용 또는 용어의 뜻과 해부학적 부위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접미사는 어근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면서 어근 및 결합형의 끝부분에 위치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의무기록지 관련 용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질병 부분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질병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급성, 그 다음에 만성, 재발, 양성, 발열.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용어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이항과 사망, 예방, 그 다음에 후유증, 증상. 특히 증상에서 나오는 심텀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 제약 영업 활동을 하시면서 마케팅 팀으로 통해서 항상 듣게 되는 단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많은 의학 용어들 여러분들 꾸준하게 살펴보시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킴스나 그리고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많은 정보들을 수집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의무기록지 관련 용어 중 약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표기되는 약어는 실제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계시는 의료인들이 처방 진료 전에 작성하게 되는 그 내용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방문하게 되는 응급 환자 혹은 수술 환자 혹은 가슴 통증, 흉통 환자 이런 부분들 많이 들어보시죠?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응급실을 이렇게 E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OR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가슴 통증, 흉통 환자들은 CP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IP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내원 환자들을 그냥 PT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을 보면은 현재 방문하고 있고 치료받고 진료하고 있는 환자들이 어떤 유형의 환자들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도움될 수 있는 용어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용어들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꼭꼭 새겨 넣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으로는 의무기록지 관련 용어 중 처방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식사 전에 복약해야 되는 의약품 같은 경우는 우리는 AC라고 이렇게 처방 전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격일 단위로 처방해야 되는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BID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매일마다 처방해야 되는 의약품이다. 그러면은 QD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것들 굉장히 낯설지만은 재밌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데이를 우리는 D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시간을 우리는 H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 이후에 복약해야 되는 의약품 같은 경우는 PP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 시간마다 우리가 복약을 처방을 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QH라고 한다. 자, 이런 부분들 꼭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옆에 보시는 이 내용들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검사 관련된 용어입니다.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당하혈 색소 같은 경우에는 HbA1c라고 표현을 하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6.5% 미만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당하혈 색소 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약 7% 미만까지 조금 완화돼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복혈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FPG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TG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나 그리고 우리가 혈당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중성지방 TG 지표를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꼭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는 수많은 내용들 여러분들 꼭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우리 의학 용어들 어떠셨나요?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제약 영업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하십시오.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더욱더 빛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들 꼭 기억해 보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